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직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죠. 오늘은 세 분과 함께 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밤사이 뉴욕 증시 인텔의 5% 넘는 급등에서도 또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해보죠. 자, 향후 2년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큰 폭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 76,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폭풍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조호진 대표님, 삼전 새해에도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페드가 금리를 너무 올리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 QT, 퀀티 타이트닝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경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서 제일 늦게 이제까지 감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치킨 게임을 할 때는 감산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할 때 감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삼성전자 감산을 하는 바람에 이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숨통이 튀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반도체가 사실 감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감산한 결과로 다시 반도체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엔드 유저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업부도 되게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체 시장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제가 뭐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챗 GPT를 이제 PC에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 또 뭐 탭이나 이제 아이패드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당연히 온 디바이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아지면서 24년도에 이제 메모리 수요가 너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한 그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반도체 D램의 3위 업체이죠. 그 마이크론의 CEO가 뭐라고 하겠냐면 내년이 좋을 것이다. 24년이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25년이 최고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고 그 25년이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PC나 CPI나 지표가 계속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를 만약에 6개월 지표만 따져서 1년으로 이제 확대를 했을 때 그 무려 이제 1.9%라는 것입니다. 그 페드가 이제 그 마지노선 기준선을 잡았던 게 2%인데 그보다 또 낮았습니다. 1.9%라는 거는 더 이상 페드가 이제 고금리를 갖다가 유지할 명분도 없고 또 페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드를 악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드에 있는 그 연준 위원들도 다 이코노미스트,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겠죠. 다 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면은 연준 위원으로 당연히 이제 보팅을 할 때 이거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이거를 150bp를 내릴 것이냐, 뭐 그 이상 내릴 것이냐는 이제 더 추가적인 지표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오늘 발표한 이제 지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예상외로 너무 좋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조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페드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HBM3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2년 거의 최고가, 2년 최고가를 갖다가 52주 최고가는 이제 경신을 계속 나흘째 경신하고 있고요. 2년 최고가는 이제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YTD가 2배 이상 좋죠. 이유는 이제 HBM3 때문인데 삼성전자 HBM3를 도대체 언제 양산할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내년 초에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확인돼야 된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산을 했는데 이걸 갖다 AMD에 양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전체적인 캐파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양산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에 양산을 해서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에 큰 그 강력한 동이 될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엑시노스라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CPU를 할 수 있는 AP를 갖다 엑시노스를 갖다가 이제 그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S23에서 양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열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S24에 만약에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면 엑시노스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일부 저사양 휴대폰에는 들어가는데 본류에는 못 들어간다.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밀어내지 못했다. 이러면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될 것이냐, 9만 전자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소를 갖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급등 마감한 가운데 오늘도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올해 성적표는 썩 웃을 수 없는 성적이었죠. 그렇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한 기업은 어딜까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영업이익 순위 3위까지 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친 영업이익 1, 2위 기업 어디입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죠? 바로 현대차고 기아입니다. 금년 말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현대차는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걸 기대하고요. 기아차는 14조 정도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3위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삼성전자가 약 7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4위, 5위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일단 팬데믹 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판매 매출이 많이 누적됐었죠. 안 나갔었죠. 그것이 금년도 들어서 많이 풀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고환율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1,300원대 후반까지 우리 환율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현대차 판매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대차의 실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1970년, 80년대는 현대차는 실용적이다. 지금 그거 아닙니다. 고급차의 대명사가 현대차 제네시스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자동차의 품질이 워낙 좋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가 금년 영업이익 1위, 2위를 차지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현대차, 기아 둘 다 굉장히 좋고 주가도 상당히 꽤 뛴 게 사실이란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아마 조금 모난 시청자는 저에게 이 질문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현대차, 기아 사도 되느냐? 너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는 현대차가 16만 원일 때, 기아가 8만 원일 때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자동차를 10%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 얼마입니까? 19만 8천 원, 기아 9만 6천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목표점 있었죠. 현대차 20만 원, 기아 10만 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배당락이기 때문에 넘기긴 쉽지 않습니다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가를 보고 기준을 삼으신데 저의 기준은 오늘의 주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저는 항상 기준 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좌에는 1번 가장 중요한 현금이 20% 있으셔야 되고 다음 2번이 반도체가 20%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10%를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투자는 자기 책임이죠. 자, 이어서 우리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증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을 거치고 내일만 지나면 폐장됩니다. 최 기자, 오늘이 이제 배당락일이란 말이죠. 일부 상장사들의 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증시 변동성은 적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종목의 배당락이 나오고 안 나오는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배당락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 기준일을 지나서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곤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기존 배당 기준일을 유지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 SK텔레콤, KT, LG U+등
고배당주로 꼽히는 통신주들도 기존 배당일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에 오늘이 배당락 1에 해당하는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전날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며 오늘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현재 정감 변경이 된 상태이니 오늘이 배당락일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짜 배당락을 조심해야 한다며 배당락일로 착각하고 패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제도 개선으로 일부 상장사들의 배당 기준일이 내년 1분기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착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일부 종목에 한해 배당락이 매물이 출회되며 수급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분석할 시 오늘 코스피는 0.8% 가까이 하락한 채 개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은 좀 언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짜 배당락일, 오늘을 배당락일을 착각하고 좀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장이 열린 후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바꾼 종목 중 급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외에도 고배당주들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만큼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우리금융 등이 배당 기준일을 내년 초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배당락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 4월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1분기 동안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연초에 매수해서 1분기 내내 수익을 내거나 배당락이 있는 2분기, 즉 4월에서 5월에 신규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이 공략법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 3, 6, 9 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서 4월 중 4대 금융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2023년 결산 배당과 또 2024년 1분기 분기 배당을 동시에 2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크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배당락일이 되는 거고요. 내일은 이제 증시 폐장합니다.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쉬게 되는 거고요. 이 거래일밖에 안 남은 거죠. 우리 증시를 보면 투자자들은 관망이냐 혹은 추가 매수냐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관망이 조금 낫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거래가 위축되면서 작은 이슈에도 이제 매도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코스피는 2602선의 장에 마쳤죠. 증권가에서는 2600선 이상 시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내년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좀 살펴봤을 때 연말 4거래일의 상승 확률은 38%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2600선 회복, 또 미국 증시의 하락 등 현재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투자에 다소 유의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마지막 주, 오늘과 내일 대형주 비중은 점차 줄여가는 가운데 최근 낙폭이 컸던 주식을 위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러한 분석을 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향상 종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섹터로는 운송, 호텔 레저, 보험 등이 꼽히고요.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 4분기 주당 순이익, EPS 서프라이즈 예상 비율 상위 기업으로는 한샘, 대환유와 HD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락일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다시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점은 지났다. 드디어 반등에 나선 엔화 이야기로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오늘 BOJ의 금융정책회의 요약본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기조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기관 투자가들은 엔화 강세를 기대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데요. 그 자세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달러당 150엔 하던 엔이 최근 들어서 142까지 자그마치 4%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쪽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겠다고 준비하죠. 일본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미국과 유럽 쪽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지금 5% 넘긴 하는데 그 폭이 줄어들면 일본 엔화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엔화 이제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스튜디오에 나왔던 이선엽 이사도 뭐 비슷한 얘기를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만 엔화값 계속 냉온탕을 오가고 있죠. 엔화 강세가 예상대로 현실화가 되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저보다 더 전문가인 일본의 미스터 N이었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가 최근에 한 말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화는 달러당 150엔이지만 내년 여름, 즉 2024년도 7월, 8월에는 130엔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 현역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일본 엔을 좌우했던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142엔대 그렇게 비싼 엔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하셔도 내년 여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빠르게 체크해보죠. MDS테크가 현대오토에버와 283억 원 규모의 조달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그 모잠비크에는 공공 공공 정보 시스템을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MD스테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지 않고 MD테크 입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 대비 18%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공시입니다. 그 MD테크는 이제 아까 말씀 현대오토에버랑 같이 긴밀한 협업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하나는 MD테크 자체에서 좀 이렇게 낯선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MD테크는 작년 7월에 원래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과 컴퓨터였습니다. 한국과 컴퓨터였다가 이제 그 플레이그램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과 컴퓨터와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면 사옥에서 한국과 컴퓨터의 분당 사옥에서 판교 사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동시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MD스테크가 이제 종종 자율주행차가 이제 붐업이 될 때마다 같이 주가가 뜹니다. 주가가 뜨는데 이 실체가 있나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MD스테크의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현대오토에버의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MD스테크가 외부에서 받아서 당연히 자체 개발한 게 아니니까요. 그 서비스하는 것을 이제 대응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MD스테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현대오토에버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이제 자동차 완성차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MD스테크가 본격적으로 해당 분야에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굳이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MD스테크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현대오토에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오토에버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단일 개인 주주가 이제 정의선 회장입니다. 7%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어떻게든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랑 이제 시총을 계속 뛰어야 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굳이 우리가 MD스테크의 자율주행차라는 게 중요한 테마고 주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현대오토에버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